내가 뭐 돈을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급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각서를 써야 됩니까? 뭐 차용증을 써야 됩니까? 공증을 해야 됩니까? 지급 명령을 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뭐 가압류를 해야 됩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지급 명령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지급 명령을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제가 먼저 지급 명령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 명령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명령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달라고 공증이야. 쌍방이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쌍방이 다 공증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가 됐을 때의 얘기죠. 그때는 지급명령 소송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채무자가 돈을 준다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채무자가 내 연락을 피한다거나 도망다닌다거나 또는 연락은 받는데 돈을 줄 때가 됐는데 안 준다거나 금액을 다툰다거나 등등의 일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근데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급명령이에요. 근데 지급명령을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냐? 소송에 비해서 소송하고 꼭 비교를 해야 돼요. 소송은 소송이 제일 좋은 거고 소송이 가장 만능이에요. 만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효력이 있는 제도죠. 근데 지급명령은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게 뭐냐면 우선 지급명령은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서류로 법원에 접수만 하면 돼요. 피고는 원고한테 돈 얼마 지급해라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면 법원이 그 서류를 특별히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면 특별히 법에 규정한 그것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라면 만약에 뭐 피고는 을한테 뭐 손가락을 잘라줘라, 신장을 떼줘라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뭔가 잘못된 내용을 적으면 안 해주는데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그 서류 하나 제출한 것만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 서류 그대로 약간의 뭐 이자 붙이는 날짜, 이자 계산, 이자 비율 등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 그대로 피고한테 송달을 해줍니다. 우편 등기로 송달을 해주죠. 법원 등기로 송달을 해줍니다. 송달을 해주면 그거를 상대방이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14일의 기간 동안 나는 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급명령 즉 돈을 줘라, 피고는 원고한테 돈을 줘라 라는 그 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 지급명령 결정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없어지면 그 상태대로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원고가 정확히는 원고가 아니지 채권자죠. 그때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봅니다. 신청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고 소송으로 이관이 됩니다. 근데 이 신청을 14일 이내에 안 했다 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급명령에는 판결에 있는 효력 중에서 집행력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집행력. 알고 계셔야 돼요.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 중에 집행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피고가 돈을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데 안 갚어. 근데 피고는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또는 1억 원이 예금으로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 피고가 돈을 순순히 안 주니까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돈을 받거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는 그 은행에서 돈을 빼오면 쉽게 이제까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이 아니고 그거를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요. 강제로 집행을 한다. 해서 뺏어온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법원의 힘을 빌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강제 집행 법원에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뭐 집행하는 대상 목적물이 뭔지에 따라서 집행법원에 해야 되는 게 있고 집행관에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금 쟁점을 안 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그걸 뭔가를 제출을 해야지 그걸 해줍니다. 뭘 제출해야 되는데, 집행관, 집행법원은 네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 몰라. 그거는 또, 그리고 알 수도 없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심리 조사를 할 권한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권한 있는 사람의 네가 돈 받을 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고 와라. 무슨 서류? 집행력 있는 서류.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서류를 갖고 와라 라고 하게 돼요. 공증서류도 집행력이 있긴 한데, 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력이라는 것은 판결에도 당연히 있죠. 발생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면 강제 집행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 같은 거 내야 돼요. 인지배송가료 같은 거는. 그러면 그 사람 채무자 이름으로 된 집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경매는 강제로 파는 거죠. 경매를 해서 만약에 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경매 비용 뭐 얼마 100만 원 빼고 9,900만 원이 남네. 그 중에 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남은 돈은 5천만 원이 남았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내가 배당받는 겁니다. 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 은행 예금은 경매가 아니고 뭐 압류, 주시명령, 전부명령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받는데, 그거는 지금 또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어찌됐거나 그게 경매든 뭐 압류든 주시명령이든 전부명령이든 그걸 다 통칭해서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인 거죠. 그럼 지급명령 너무 좋네요. 재판도 안 하고 돈 쉽게 받을 수 있고, 2주, 물론 이제 신청서 제출하고 결정 나오는데 또 한 1, 2주 걸리고, 그걸 또 발송하는데 또 한 일주일 걸릴 거고, 또 그것도 확정되는데 또 2주 걸릴 테니까 뭐 시간은 좀 한두 달 걸리는데, 그래도 비교적 짧죠. 소송에 비해서. 소송은 되게 오래 걸리니까 너무 좋은데 소송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선 지급명령은 첫 번째 문제, 이의 신청을 하면 의미가 없다. 채무자가 나 그 돈 갚을 의무가 없어요, 또는 그 돈 전부 다 갚을 의무가 없어요, 또는 그 돈 갚을 의무는 있지만 지금 아직 갚을 시기가 안 됐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갈 거 지급명령 더 쉬운 거 한번 해보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또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좋고, 그래서 지급 명령 신청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기간이 또 많이 늘어져요. 돈은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근데 지급 명령 신청했다가 뭐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하면 그걸 또 바로 또 소송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몇 달이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송 제기했으면 그 시간 안 버렸을 텐데, 그 지급명령 및 이의 신청 그리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만큼 버리는 거죠. 그게 법원의 업무 스케줄, 업무가 얼마나 밀려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법원마다 다 다른데 오래 걸 때는 꽤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내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을 의무가 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이의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나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시간만 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변호사한테 상담 올 정도면 순순히 돈을 안 갚으려고 하니까 왔겠죠. 그래서 지급명령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버린다. 원래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돈 갚을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꼭 이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약간 이용하는 건데, 채무자가 법을 잘 모르는 할머니도 잘 알 수도 있죠. 정신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교육 수준이 좀 낮아서 그냥 법원에서 서류 오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많죠. 꽤 돼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어차피 저 사람은 내 돈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갚을 생각도 없지만 일단 지급명령 보내놓으면 이 사람은 이의 신청 할 줄도 모르고 그게 뭘지도 모르고 그냥 어차피 24일 동안 이의 신청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집행력 있는 문서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으니까 하자, 요렇게 하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어찌됐거나 그럼 나중에 지급명령님은 제도를 잘 몰랐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걸 잘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급명령 제도가 효용이 있죠.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이의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권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뭐 큰 이유는 안 되죠. 별거 아니니까. 근데 겨우 뭐 몇 달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기 싫어서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 이게 큰데요. 이게 좀 더 큰데, 지급명령에는 집행력만 있습니다.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또 효력이 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 기판력이에요. 기판력이 뭐냐? 한번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뭐 B가 A한테 돈을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줘야 된다 라고 판결이 났고, 그것이 항소, 상고 또는 뭐 그걸 그 기간을 도과해서 확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돼버리면, 재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을 하지 않은 이상 확정이 되어버리면 기판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 뭔데?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결에서 선고한 내용, 확정된 내용, 그것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급명령이 확정이 돼도, 이의 신청 14일이 도과해서 확정이 돼도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B가 피고가 원고한테 돈을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확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피고가 그 지급명령 틀린 겁니다. 내가 14일 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해서 확정이 됐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 지급 명령 바꿀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시간만 뺏길 수 있고 어차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바꾸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14일 이내에 했다면 알아서 원고가 인지대 납부하고 해가지고 본안 소송으로 자동으로 이관이 됐을 것이고, 피고가 특별히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는 할 일이 없는데, 지급 명령이 나왔고 그에 기초해서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주심, 전부 명령 이런 게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게 다 경매로 집을 팔아버리고 돈을 다 배당을 해버리고 난 뒤에는 난 뒤에 그 지급 명령에 대해서 다퉈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 지급 명령이 틀렸습니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청구 이의의소라는 좀 특별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게 뭔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소송 잘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송이고 또 소송을 해야 되니까 또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지급 명령에 기초한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압류 같은 게 진행되고 있다면, 내가 당장 은행에 예금된 돈 빨리 빼서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돈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줘버리면 또 다시 복구를 못 시킨다고. 그래서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경매를 중단시키고 압류 주심을 막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 지급 명령 이의 신청할 능력도 안 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지급 명령 이의 신청도 안 하겠지만, 나중에 청구 이의의소 및 강제 집행 정지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급 명령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지급 명령을 받았어. 근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났네? 3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그 사람이 예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는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아파트 경매 신청을 했어. 경매가 유찰이 돼가지고 그것만 해도 또 1년이 끌었네? 그러면 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청구 이의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송해야 돼. 원래 처음부터 소송했더라면 4년 전에 소송 제기해서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을 받았을 텐데, 물론 소송은 해봐야 되지만 결과는 가서 봐야 되겠죠. 4년 뒤에 내가 강제집행 경매 들어가니까 그거 중단돼 버리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와 버려가지고 중단돼 버리고, 그제야 다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또 한 1년을 해. 그럼 5년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돈 받아내는 절차를. 시간만 날리는 거죠.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먼저 지급명령 해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하면 저는 지급명령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급명령, 그거는 이제 공증도 마찬가지인데, 공증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